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은 김대중이 제2의 박헌영이고 문재인 그자가 제3의 박헌영이다 라고 얘기한 김국성의 얘기가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폭로를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들, 그 다음에 종편과 지상파 등이 어떻게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1초도 방송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말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일성이가 김대중은 내가 준 돈을 먹고 남조선 혁명을 이끌어온 충직한 전사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김국성의 증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등 모두가 북한의 지령과 공작에 의해서 낙점을 받고 내세워진 사람들이라는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들 좌빨 대통령 3명에 대한 합당한 처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한 한국 사회 논의가 개진이 돼야지 옳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헌영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박헌영이 있었고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 등장하고 제3의 박헌영으로 문재인이가 등장했다면 박헌영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문재인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인 대다수는 이걸 잘 모를 것입니다. 박헌영이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나? 박헌영이가 김일성이 지시로 풀어놓은 사냥개 2마리에 물어뜯겨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 이걸 문재인 그자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원조 박헌영의 비참한 죽음을 제2의 박헌영, 제3의 박헌영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박헌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제가 볼 때 화면에 지금 쫙 나오는 이 네 사람은 크게 봐서는 한 통속입니다. 자, 이들의 운명이 박헌영은 물론이고 나머지 살아있는 한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더 끔찍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자는 게 오늘 방송입니다. 어쨌거나 박헌영, 그가 당시에는 공산주의 운동의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박헌영은 공산주의 운동의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의 간판 스타였던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코민테른인데 코민테른이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북한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서 띠동갑, 연하입니다. 12살 연하입니다. 띠동갑인 김일성, 그 밑에서 2인자 노릇에 꼬붕을 하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스토리를 한국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이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얘기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를 제3의 박헌영이다 라고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헌영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김일성 세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박헌영과 김일성은 크게 보아서 한 패거리입니다. 결정적인 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만 해도 그 둘은 6.25를 일으킨 공동 전범입니다. 6.25의 전범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김일성과 박헌영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이거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둘의 책임은 막상막합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사진을 한 화면에 나란히 여러분이 보실 텐데 흔치 않게 보시는 걸 겁니다. 때문에 문재인이를 제3의 박헌영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반대한민국, 국가 반역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박헌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제가 충남 천안 출생 아닙니까? 예산하고 천안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밀양박 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밀양박 씨 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가슴 덜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해박 씨입니다. 영해박 씨는 대한민국에 지금 3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밀양박 씨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밀양박 씨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박헌영이는 영해박 씨가 맞습니다. 근데 그 박헌영이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에 비해서 그 12년 전 1900년도에 태어납니다. 20세기가 열리면서 바로 박헌영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타고난 머리는 좋았습니다. 좋아가지고 지금의 경기고등학교인 경성 제1고보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는 한 학급이 한 학년이 3학급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의 한반도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몰려들었을 때입니다. 경성 제1고보 출신이지만 집안으로 따지면 서자입니다. 서자. 분명합니다. 서자 출신들이 삐뚤어지는 사례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고 20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박헌영의 정치 경력 중에서 최고 하나를 꼽아라. 최고의 스펙 하나를 꼽아라. 꼽는다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것은 박헌영 이력의 최고 금자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력 하나, 그 스펙 하나라도 박헌영은 애송이 김일성 따위에 100번, 1000번 앞섭니다.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거의 90%, 99% 허구에 찬 잘못된 만들어진 얘기를 가지고 장군 얘기를 받았지만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거. 거기에 비하면 박헌영이는 그거보다 훨씬 10여 년 앞서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코민테른에 의해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박헌영은 그렇다면 넘버 2로 미끄러졌을까? 이건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박헌영이가 뭐가 모자라서 넘버 2로 미끄러졌냐?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 국제공산당 운동을 이끌던 최고의 강철 독재자 스탈린이 김일성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찍었냐? 김일성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박헌영이를 밀어내고 김일성 당신이 낙점을 받았냐 그랬더니 시험을 쳤다. 근데 내가 이겼다. 좋은 점수를 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웃었다는 얘기를 황장엽이 생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스탈린이 볼 때 부려먹기 만만한 애송이 김일성을 하는 게 낙점하는 게 훨씬 부려먹기 편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상대적으로 노회해 보이는 박헌영은 거북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탈린이 낙점을 누구를 했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운명이 쫙 갈라집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6.25 이전까지만 해도 둘은 제법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부수상 수상관계로 그럭저럭 지냈는데 6.25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박헌영을 정말 말도 아닌 미제의 고용간첩, 미제의 스파이란 딱지를 붙여서 죽입니다. 이것도 이제 큰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 만큼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는 조금 6.25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헌영이는 김일성도 남침 의지가 있었지만 앞서서 더 설레발친 것은 박헌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침을 하라. 그러면 그 즉시로 남조선에 있는 수백만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쟁은 할 필요도 없이 바로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남쪽에 나가 있는 남로당이 그렇게 많다라면서 김일성한테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박헌영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곱만 움직임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6.25의 미스테리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파죽지세로 휴전 38선을 뚫고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무려 3일 동안 서울에서 죽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3일 동안 뭉개고 있었을까?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무지하게 많지만 제일 명확한 건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박헌영의 얘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전국 도처에서 박헌영의 말대로 인민봉기들이 수백만이 일어나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것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가 뿔을 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헌영이는 결국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1953년 초에 바로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이 휴전이 된 게 1953년 7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벌써 3, 4월이 되면 박헌영은 찍히고 당직에서 이름이 뽑힙니다. 그리고 재판에 바로 회부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차가운 독방에 갇혀 지냈다. 내무성 지하 창고 같은 데 갇혀 지냈다. 그때 김일성의 지시로 사냥개 2마리를 풀었다. 이 2마리가 달려들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박헌영을 물어뜯고 비참하게 죽였다는 얘기가 지금도 널리 떠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실은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문서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루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날 노동당 청사에 숨어있던 박헌영 엑스파일이 나오면 그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도 이걸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적 사실에 근접한 정보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우선 체포된 날짜는 1953년 3월 달의 일입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기도 전에 김일성은 이제 좀 있으면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앞두고 패전의 책임을 물어서 박헌영이를 몽탕 박헌영한테 책임을 씌우고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그때 박헌영의 수족인 이강국, 이승엽, 임화, 시쓰는 임화 등 박헌영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몽땅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제명당하고 출당당합니다. 출당당해서 쫓겨나고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질질질질 2년 반을 끕니다. 왜? 국제적인 이목이 김일성이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소련과 중국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 재판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질질질질 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그게 1955년 12월 말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55년 12월 말에 박헌영에 대한 재산 몰수, 그 다음에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 7개월 뒤에 1956년 여름에 박헌영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 공교롭게도 제가 그름에 태어났습니다. 1956년 음력 7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직전에 박헌영이가 처형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노동신문에 발표가 됩니다.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냥개 2마리가 달려들어서 박헌영이를 물어뜯어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증거가 없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사가 5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중에 한 명이던 방학세라고 하는 자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박헌영이를 산속에 끌고 내려가서 권총 2방을 머리통에 대고 쐈다고 하는 게
이게 전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임경석이라고 성균관대 교수인가 하는 임경석이라고 하는 좌빨 교수가 쓴 박헌영 일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책 박헌영 일대기 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박헌영 머리에 두 방울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대목도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빨간 줄 친 걸 보셨습니다. 자, 이게 임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록을 다 믿을 수가 있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헌영의 혼외 자식이 있습니다. 원경 스님이라고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원경 스님 사진을 보시겠는데 이 원경 스님도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 박헌영 일대기 뒷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헌영은 그때 죽음을 예감하고 체념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처리해달라고 방학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인과 어린 자식 둘을 부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원경 스님에 따르면 역시 방학세가 권총을 들어서 박헌영 머리통에 두 방을 갈겨버렸다. 그리고 끝냈다. 그 자리에서 파묻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걸 빨간 줄을 치신 걸 보시면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박헌영, 즉 김일성과 함께 6.25의 공동 전범인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비참한 어이없는 최후입니다. 권총 두 방을 맞고 산속에서 야밤에 죽고 그 자리에서 묻혔다는 게 진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날조가 된 거냐 아니면 사장개에 물어뜯겨 죽였다는 얘기는 허구냐 그러면 이게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총 두 발에 맞아 쏴서 죽였다면 사냥개에 물어뜯겨 주겠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저는 이게 전혀 완전한 허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날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없던 말이 그렇게 나돌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다만 박헌영을 처단해서 마지막 죽일 때 사냥개로 물어뜯어 죽였다기보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받아내는 과정에서 그런 말도 아닌 사냥개 두 개를 풀어서 겁을 주고 패닉 상태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한다고 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박헌영은 재판 당시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책을 여러분이 함께 그 대목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에 대한 사형을 내린 검사총장, 그때는 걔네들은 검사총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검사총장의 논거가 전적으로 주당하다. 나는 사형을 받아 마땅한 매국 역적이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천하의 박헌영이가 12살 연하인 김일성한테 완전히 당하고 김일성한테 무릎을 바짝 꿇는 비참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박헌영이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 직전에 아마도 깜빵에 있는 박헌영에게 사장기 두 마리를 김일성이가 투입을 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이런 자백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감방에 있는 박헌영이한테 마약을 투여했다. 마약을. 그래서 거의 심신미약 상태로 박헌영이를 몰고 갔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박헌영에 대한 가혹한 사냥개를 푸는 것 포함해서 마약 포함해서 아예 사람을 무너뜨리는 온갖 종류의 잔혹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헌영이는 그렇게 해서 역사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옛날 얘기를 갑자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당신이 제3의 박헌영 소리를 듣는 문재인, 당신이 오늘 방송을 두 번, 세 번 충분히 유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김일성과 한편이던 박헌영의 비참한 말로가
문재인 당신의 앞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경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경 스님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원경 스님이 진짜 박헌영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도 많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박헌영이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1cm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작았습니다. 근데 원경 스님은 호우대가 엄청 컸습니다. 얼굴도 넓적해서 생김새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이를 따라다니는 몸종처럼 움직이던 수족처럼 따라다니는 여자하고 하룻밤을 자서 원경 스님이 나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됩니다. 주세주의 아들도 아니고 원경 스님은 그렇게 해서 낳기 때문에 생김새가 판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봐서 박헌영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헌영의 비급 아주 끔찍한 말로를 문재인이가 기억해달라. 당신의 앞날이 그럴 수 있다는 거 하는 걸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